자, 안녕하세요. 보수비책의 윤준서입니다. 자, 시장이 어제 오늘 연이틀간 상당히 큰 상승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분들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역시 이제 보수비책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제 또 그 편안한 투자 또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할 내용은요, 이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이제 고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재무제표, 특히 이제 재무제표, 우리가 보통 이제 재무제표는 이제 복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기술을 하는데, 이 대차 대변을 갖다가, 그러니까 좌와 우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매출 또는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보통 파악하는 그런데 이제 재무제표가 좀 많이 쓰입니다. 이 재무제표를 갖다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차트로만 접근할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오류 있죠? 기업이 이제 우리가 숨겨진 어떤 재료들 또는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차트로만 접근했다가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위험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재무제표를 좀 많이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좀 꼼꼼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했던 자본이나 또는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확장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이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시대에 따라서 또는 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약간 좀 상대적인 개념인데,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저희도 화면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IFRS라는 어떤 연결 재무제표로 좀 바뀌면서 과거에 쓰던 어떤 재무제표 용어들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크게 어떤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용어가 살짝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걸 갖다 굳이 다 알고 이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시면은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재무상태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좀 바꿨는데 역시 이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업의 재무적인 내용들 이제 좀 파악하는데 유동성이나 아니면은 기업의 자산이나 또는 이제 이런 현황들 좀 파악하는데 좀 용이하게 보려면은 우리가 이제 대차대조표 바로 이제 재무상태표를 갖다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재무상태표는 크게 우리가 이제 보통 한 5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일단 좌변이랑 우변 보시면 좌변에 이제 분홍색 선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총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본총계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다뤘죠. 여기서 이제 위에 4가지 유동이랑 비유동에 대한 먼저 차이 좀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본총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유동자산 할 때 이런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뭐냐면 1년 이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냐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냐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1년 안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가계 있죠. 가계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장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저축성 예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증권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바로 이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기업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갖다 보는 게 바로 유동자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동자산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갑자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부적인 어떤 위험성에 노출됐을 때 현금이 필요할 때 이 현금을 갖다가 현금으로 좀 막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동자산이 좀 많으면은 좀 좋겠죠.
그래서 이 유동자산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당좌자산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현금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 채권이죠. 그리고 이제 재고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1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금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산들이 있는데 이제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 투자했을 때 투자 자산이 있겠고, 그다음에 장기 금융 상품이나 또는 장기 투자증권, 그러니까 뭐 단기가 아니라 이 장기 투자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이익 같은 경우죠. 이 지분법 적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회사가 있다 그러면 자회사에 대한 어떤 지분법 이익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주식 또는 유형자산이나 토지, 그다음에 건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장에 이제 그 기계 장비들이 있죠. 이런 기계 장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D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들은 단기로 이제 우리가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들이죠. 이런 것들 이제 그 바로 무형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특허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자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통틀어서 우리가 비유동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 위기가 올 때는 유동 자산,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이 아니라 유동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가지고 일단 그 기업의 어떤 그 위기 관리 능력들 이런 것들 좀 파악하는 데 좀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부채인데 유동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익금 보통 요즘 보면은 이제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뭐 서울시의 뭐 부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복식을 쓰느냐 아니면은 단식부기를 쓰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나타내는 어떤 그 기업의 부채, 나라의 부채 또는 한 도시나 한 개인의 부채를 갖다 파악할 때 우리가 단기 유동성 바로 이번 달에 또 갚아야 될 것들 자, 이런 거 파악할 때 우리가 유동부채를 갖다 좀 봅니다. 이 유동부채에는 보통 이제 그 매입한 채무이죠. 외상 같은 거 이런 매입 채무, 그 다음에 단기 금융부채가 또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충당부채, 그 다음에 매각 예정 부채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이 유동부채의 성질이 그 단발성이냐, 또는 그 좀 장기적인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냐 이런 거 파악하는데 우리가 유동부채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비유동부채라고 있습니다. 장기 매입 채무나 또는 장기 금융부채, 그리고 사채나 장기 차입금,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비유동부채라 그러는데 이 부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그 유동자산을 통해 가지고 급격하게 갑자기 어떤 유동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막고 나서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채가 이제 장기부채나 단기부채가 특히 이제 장기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많게 되면은, 금융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자 있죠. 매달 내는 이자가 계속해서 되면은, 아무리 이제 우리가 돈을 좀 번다고 하더라도 이 돈 번 거 가지고 이자만 내는데 다 쓰면은 삶의 재미가 없죠.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유동자산과 함께 꼭 봐야 되는 것들이 유동부채고 이 유동부채 특히 이제 단기 유동부채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갑자기 어떤 기업의 단기 유동부채가 좀 커졌어요. 또는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뭐 지인이 있는데 지인이 갑자기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돈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그러면은 급하게 뭘 써야 될 돈이 필요했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왜 단기 부채가 갑자기 증가했는지 그 원인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거 투자자분들 꼼꼼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기 부채 유동부채가 좀 큰 게 이렇게 단연간에 걸쳐서 좀 많아진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대규모로 몇 년 동안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좀 부채가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악성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외에 그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자본총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 이 자본총계는 보통 4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랬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지배주주 어떤 그 지분이나 자, 비지배주주에 대한 어떤 그 지분을 합쳐서 이제 나타냈는데 지금은 이걸 다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배주주, 그러니까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지배주주에 대한 어떤 그 지분, 그 다음에 대주주 외에 이제 그 주주에 대한 어떤 그 지분을 이제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자, 지난 시간에 자본금 성격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본잉여금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상장 차익 있잖아요. 그 상장 차익을 보통 나타내는 게 자본잉여금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주식이 있겠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아시죠? 자, 모든 것들 다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돈. 자,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뭐 배당도 하고 또는 설비 투자도 하고 뭐 이런 데 쓰는 이익잉여금입니다. 이 이익잉여금이
그 해가 갈수록 또는 분기마다 계속해서 쌓여야지 이게 나중에 자산 증가, 특히 건전한 자산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이익잉여금이 플러스인 경우, 특히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순운전 자본, 그 다음에 자본 조정 등을 갖다가 우리가 자본 총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이 그 재무 상태표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납입 자본금 외에 우리가 이제 그 부채로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 부채,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이 부채 부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늘어나는지 또는 이제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그 이익잉여금인데, 이 이익잉여금 상당히 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텐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쓰이는 거니까 이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플러스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서는 유동자산이랑 유동부채 부분 체크를 하는데, 유동자산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유동부채는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그 좋은 기업이겠죠. 이런 거 좀 체크를 하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바로 이제 뭐냐면은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 뭔지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을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출 대비 이익이랑 손실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순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가게를 했을 때도 역시 뭐 매출 나가고 뭐 인건비 나가고 뭐 재료비 나가고 이것저것 다 나간 다음에 남는 순수한 돈이 얼마인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가 장사하는데 가장 궁금한 것처럼 기업의 어떤 가장 큰 중요한 부분 바로 이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이 이윤을 내기 위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정말 이 기업이 좀 이익을 좀 잘 내고 있는지 매출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꼭 봐야 되는데요. 이 손익계산서의 이제 항목들 역시 네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매출, 얼마만큼 매출을 잘 내느냐, 이제 이거 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좀 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세전입니다. 이제 세전 계속 사업 손익은 또 어느 정도인가? 이제 법인세 차감 전에 어떤 그 이익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입니다. 다 제외하고 나서 남은 수익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보통 보는데, 일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 또는 지원법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다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매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매출 원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매출에 대한 총이익이 있겠죠. 그 다음에 판관비, 이 판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인건비 있죠. 월급 주고 하는 이 인건비 또는 어떤 그 건물이나 또는 어떤 기계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해가 지나면서 우리가 처음 매입했던 금액보다는 단가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감가상각비라 그러는데,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한 또 이제 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하죠. 우리 R&D 같은 거 많이 해야 되죠. 연구개발, 그다음에 광고, 또 이제 물건 만들면 광고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 광고 선전비. 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판관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매출 원가, 총이익, 판관비 이런 것들 이제 포함된 게 바로 매출액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당연히 이제 매출액에서 이제 영업을 통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봐야 되는데, 이 영업이익도 안에 이제 세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인 영업이익도 하나 있는데, 그 외에 영업을 통한 이익 외에 영업 외 이익이나 이제 뭐 손익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내가 영업 활동을 안 했는데 돈을 이제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는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그 영업 외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파생 상품이나 어떤 기업이 또는 그 외화에 이제 그 해지를 걸려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다가 잘못해서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많이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런 그 외화 관련한 어떤 그 손익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막 흔들거리면서 망할 정도로 이렇게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이나 외화 관련 그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꼼꼼히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영업 외 수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외환 관련 이익, 그 다음에 파생 상품 관련 이익, 그 다음에 어떤 장단기의 어떤 투자,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리고 투자 이익들, 그 다음에 리스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나 이런 그 해외에 있는 자회사들도 있겠지만, 이런 자회사들에 대한 그 관련 어떤 지분법 이익이나 이런 것들, 이제 영업 이익에 다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전 계속 사업 손익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갖다 내기 납부하기 전이죠. 이제 차감 전에 사업 이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위타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이 법인세 비용이나 중단 사업 손익에 대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자, 지배주주에 대한 그 지분이익이랑 그다음에 비지배주주에 대한 지분이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기업이 매출을 많이 막 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좋은데 단기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 기업은 이제 적자로 돌아선 건가? 기사에 막 그런 기사들이 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 자, 우리가 좀 안에 꼼꼼히 살펴보면은요. 그 안에서 일시적인 어떤 이동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어떤 빚을 졌었는데 재무 상태에서 어떤 빚을 일시에 탕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 번에 뭐 납입을 한다거나 자, 이런 경우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순이익이나 이런 단기 순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나거나 또 반대로 갑자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있던 땅을 갖다 팔았다거나 했을 때 어떤 일시적인 이익이 갑자기 잡히면서 어떤 순이익이 확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은 어떤 정상 영업을 통한 어떤 순이익의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반영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반영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겠죠.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요. 이 현금 흐름표 한번 표를 볼까요? 이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재 지갑이 있으면 그 지갑을 딱 펼쳐봤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현재 돈의 흐름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 자, 오늘 내가 슈퍼에 가서 뭘 사고 싶은데 현재 돈이 있어야지 뭘 사겠죠.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할 때 우리가 현금 흐름, 그 기업의 당장의 현금 흐름 또는 한 개인의 현금 흐름을 갖다 우리가 파악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에서도 이제 세 가지 보통 나뉘게 됩니다.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좀 기억하게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어떤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업체를 갖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회사에 직장을 갖다가 다니게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거기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을 갖다가 보통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돈을 못 받으면은 마이너스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가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어요. 월급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받았는데 제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요.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원에 등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돈이 나가겠죠. 이게 이제 바로 투자 활동을 통한 어떤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만약에 뭐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학원에 막 몇 군데 등록을 했더니, 거기에 나가는 돈이 만약에 2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수입은 10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은 200만 원이 되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돈을 갖다가 현재 내가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 원을 갖다가 투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빌립니다. 그럼 돈을 빌리면은 갚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게 재무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형태는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좀 많고 거기서 적절하게 내가 들어오는 돈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해서 투자가 좀 나가고 그리고 이제 빌린 돈이 있죠. 그러니까 빌린 것 꾸준하게 좀 갚는 형태. 그래서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 형태, 그다음에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다음에 재무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역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좀 이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일시적인 차이는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면은 들어오는 수입이 계속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을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 항상 체크해 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표를 갖다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이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에는 보통 이제 단기 순이익 있죠. 단기 순이익, 손실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무형 감가상각비라는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 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금융 자산을 갖다가 처분했을 때 나오는 손익, 그다음에 순이자 비용, 그다음에 퇴직급여, 외환 손익. 외환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수출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환해치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투자 손익,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어떤 증가나 재고자산 증가 또는 매입 채무의 어떤 증가, 자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영업 활동을 통한 어떤 현금 흐름을 갖다 우리가 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형 자산을 우리가 취득했을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또 반대로 또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한 어떤 증감,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증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보통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보통 이제 단기, 장기 어떤 그 금융부채가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당금이 지급되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크를 우리가 재무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쭉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봐야지만 우리가 어떤 그 개별 주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리스크 있죠. 이런 리스크를 갖다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차트를 갖다가 그 보통 보기는 합니다. 그죠? 차트를 봅니다만 차트를 갖다 맹신했을 때 오는 어떤 그 위험성이 있겠죠. 그 위험성을 갖다가 보완해주고 또는 이제 반대로 재무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그 흐름의 방향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재무를 갖다 보는 사람들이 차트를 병행해서 보기는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에 있어서 좀 약간 균형을 갖다가 맞추지 못하는 그런 약간 그런 그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흐름은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에 대한 것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제 여기서 다음에는 실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실전 적용을 하는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기업들, 지금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요. 그 거래소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합하면 거의 1,700개가 넘습니다. 예, 우리 그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 그 거래소에 있는 기업보다는 조금 더 상장 그 기업이 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그 기업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PER이라는 것도 좀 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BPS나 이런 것들, 또 EPS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잣대를 갖다가 막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기업이 좀 좋다, 저 기업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기업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리고 그 최근에 어떤 모습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는 어떤 A라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 되실 수가 있고 B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난 현재에는 A라는 기업이 나쁠 수가 있고 B라는 기업이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계속해서 그 좋은 기업으로 남느냐 또는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남느냐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통해서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갖다가 제가 단다 그러면은 좋은 기업은 영원히 좋은 기업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쁜 기업도 영원히 나쁜 기업은 아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떤 그 고정된 시각보다는 어떤 그 탄력적인 시각을 통해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만 이제 좋은 기업이 되는 경우와 나쁜 기업으로 떨어지는 기업의 어떤 그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 먼저 좀 그 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좋은 기업이 있는데요. 이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기업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윤 창출이잖아요. 이윤 창출을 하게 되려면은 뭐냐면은 물건을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그게 서비스업이건 아니면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건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물건이 잘 팔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 이 물건이 한 번 팔리고 나서 한 철 팔리고 나서 안 팔리면은 그러면 나머지 그 안 팔리는 기간 동안에는 손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직원들 급여도 나가야 되는데 급여도 못 주고 보너스는 뭐 아예 뭐 줄 생각도 못 하죠. 자, 투자한 주주들한테 배당도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가 좋던 나쁘던.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경기가 사이클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경기라는 거는 그 네 가지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 순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복 수반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이런 그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다시 또 경기가 좋아지고 또 경기가 또 나빠지는 이런 그 순환 사이클에서
그런 사이클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경기가 좋던 나쁘던 간에 매출이 꾸준한 기업이 일단 가장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기업은 뭐예요? 경기가 남들이 좋을 때, 경기가 좋아서 남들 매출 일어날 때 같이 매출을 일으키고, 경기 나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가장 좋겠죠. 반면에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너무 극심한 차이를 갖다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투자했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투자가 좀 단기로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경기 사이클에 대한 것들, 업황 사이클을 갖다 또 알아야 되고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가장 좀 좋은 기업은 이런 그 변동성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껌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껌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껌 씹는 사람들은 껌을 씹죠. 근데 음료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음료 회사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음료수 마시잖아요. 자, 이런 기업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옷이나 의류 기업들이나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자, 경기를 갖다 크게 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꾸준한 매출 증가가 일어나는데 이런 어떤 그 꾸준한 매출 증가가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나쁜 기업은 매출이 들쑥날쑥해서 어떨 때는 엄청나게 좋아졌다가 다음에 또 갑자기 확 줄었다가 또 막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예를 들어서 뭐 회원수가 갑자기 이번 달에 막 100명이 됐다가 다음 달에 5명으로 확 줄었다가 또 다시 100명으로 늘었다가 또 다시 이제 1명이 됐다가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들쭉날쭉한 거잖아요. 이런 거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예를 들을 때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기업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어떤 리더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나 또 이런 그 정책을 갖다가 어떤 제시하는 그런 그 기관들에서는 어떻게 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래의 어떤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어떤 투자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예측 가능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들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애매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대주주도 내가 만드는 기업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대주주도 모르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모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스티브 잡스가 이번 사망하면서 2016년까지인가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향후에 이제 나와야 될 어떤 그 제품을 갖다가 계속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놨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리더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확고한 어떤 그 철학과 함께 확고한 어떤 그런 것들이 비전이 이제 좀 있어야지만 거기에 구성원들이 따라가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믿고 이제 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측 가능한 어떤 비전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자, 여기에 따라서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수익 구조가 좀 다변화된 기업들, 너무 이렇게 다변화된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몇 가지로 좀 다변화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극심하게 편차가 있는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조금 더 어떤 경기 변동에서 좀 안정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수익 구조가 너무 좀 단조로운 기업은 예를 들어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한 종목에 몰빵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떤 부분들이 악재가 나타나서 거기서 이제 그 기업이 만약에 망가졌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도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익이 꾸준한 이익이 중요한데 이익도 질적으로 이 이익이 중요하냐.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매출은 엄청 좋은데 이익의 마진을 갖다 봤더니 마진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을 때 나오는 이자 수익만도 못해요. 자, 그러면은 그 기업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오는 수익은 항상 제자리예요. 자,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죠. 반면에 매출이 그렇게 막 급하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이익이 좋은 기업들이 있죠. 그죠? 그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OE가 30%씩 이렇게 가져가는 물건 하나 팔면은 100원에 물건 팔았더니 거기서 30원씩 마진이 붙는 이런 기업들 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냐 아니냐. 자,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나 내부적인 어떤 위기가 이렇게 딱 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우리가 보통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일단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기업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예를 들고 나온 기업이요. 하나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수만 씨 이제 가지고 있는 SM입니다. 소녀시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SM 가지고 엄청나게 뭐 수익을 냈다. 어떤 분이 뭐 이런 기사도 나왔잖아요. 뭐 800원대인가 900원대 매수했는데 뭐 지금 몇 배가 나왔죠. 지금 4만 원이 넘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어디서 좋은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냐 이런 거 이제 포함하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M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딱히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뭘 만드는 기업이고, 그죠? SM이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가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시간 비용 대비 알 수 있는 것들은 막 조사를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기업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자, 둘 다 동그라미고요.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일단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5년간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약 10% 이상을 갖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7년 이후에 보면 한 해 빼고 거의 대부분 14% 이상의 매출 증가, 연평균 매출 증가가 14% 정도 나오고 있다. 자, 이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 확인이 우리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앞에서 당장 보려면은 뭐 핸드폰 가게나 아니면 가전 또는 백화점이나 이렇게 이런 가전제품 회사 이런데 매장에 이제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제품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이랑 우리가 바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비교하면서 이 회사랑 이 회사랑 어떤 기업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굳이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를 잘 몰라도, 차트를 잘 몰라도 바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TV를 하나 사고 싶은데 하면은 다른 타사 제품이랑 삼성 제품 이렇게 두 개 같은 예를 들어서 뭐 42인치 있다면 42인치 딱 틀어놓고 이 중에서 가격이랑 같이 비교하는데, 이거 가격 비교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PDP가 뭐고 LCD가 뭐고 LED가 뭐고 이런 거 거기에 대한 어떤 원리를 잘 몰라도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한눈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대비 이 기업이 훨씬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 같아.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 물건을 많이 산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기업은 마진이 높겠구나, 매출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익의 질이 어떠냐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 보면은 전 세계 이제 IT 쪽에서 이익의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마진을 남기는 회사는 바로 애플입니다. 어마어마한 마진을 갖다가 만드는데, 국내에 이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그 정도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마진도 여타 기업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냐면은 이익의 질을 봤더니요, 5년 평균 ROE가 마진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익 성장률이 연 8%, 그 다음에 자본 성장률이 15%, 매년 자본이 15%씩 늘어나는 기업이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사업체를 봤더니 어떤 하나의 품목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도체, 핸드폰, 가전, 전지돈 이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좋다.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뭐냐면은 지배력이 커지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가격을 후려치면서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을 죽이는, 그러면서 위기 관리 능력, 그러니까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을 더 키우면서 하는 이런 관리 능력이 상당히 좀 좋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강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SM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의 관점은 아닙니다. 이런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매출의 부분이 상당히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업황 투자 같은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SM 같은 경우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3년 동안에 무려 연평균 약 30% 이상의 어떤 매출 증가가 급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TV 틀면은 이수만 씨 SM의 어떤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활약하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5년 평균 ROE를 봤더니 ROE는 4%대로 좋지는 못합니다. 그죠? 낮죠? 그런데 자본 성장률이 한 13%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녀시대나 또 다른 어떤 아이돌의 어떤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하기는
반도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이런 것들은 1년에서 3년 정도의 사이클 투자가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업 포트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대신 음원 서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통한 어떤 그 현금 흐름을 갖다 꾸준히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기업도,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예를 갖다가 한번 또 빨리 좀 보겠는데요. 한 기업은 뭐냐면은 그 현대중공업이랑 기아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조금 전에 했던 예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빨리 이번에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죠. 연평균 20% 이상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좀 들쭉날쭉한 모습이 있어요.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매출 증가가 20% 정도 되기 때문에 두 기업을 가지고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현대중공업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한쪽은 명확한 이제 미래 부분에 대한 어떤 제시가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전 세계 1위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아차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 이런 거 있고요. 대신 이제 성장성은 있겠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조선이나 플랜트, 엔진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데 여기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미래에도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업 부분입니다. 자, 이런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대부분에서 그 전 세계 1위의 어떤 그 가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웹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없죠.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이익 부분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5년 동안 평균 ROE가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ROE가 연평균 29%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이익 성장률이 무려 49%에 자본 성장률이 29%. 그러니까 이 기업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기업이 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ROE가 약 9% 정도, 이익 성장률은 상당히 높아졌죠. 약 최근 3년 동안 무려 42%. 자, 그리고 자본 성장률이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앞에서 삼성전자랑 SM을 살펴봤을 때처럼 매출이 갑자기 급증하는 원인을 갖다 우리가 찾으면 어떤 기업이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 매출 급증이 갑자기 나오고 이게 질이 조금씩 좋아진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주가가 2, 3년 동안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출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매출이랑 이익 증가가 꾸준하게 같이 올라가는 기업이 이번처럼 예를 들어서 유럽 위기가 왔는데 갑자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장기 투자의 어떤 좋은 어떤 그 투자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1980년대 중반부터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저희 회원님도 한번 이 종목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던데,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3,000원대 주식이 그 고점이 이제 1월 달이었는데 1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이때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복리 수익을 갖다가 계산을 해봤더니 300배 수익입니다. 300배. 어마어마하죠. 300배. 30배도 아니고 300배인데 이 300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배당이나 이런 뭐 무증을 받거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 투자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연평균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냐 하고 봤더니 연평균 한 25% 정도 수익을 내면은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25%, 1년에 25%입니다. 그죠? 일주일에 25%도 아니고 1년에 25%씩만 이렇게 수익을 내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어떤 큰 수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다. 자,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에 SM입니다. 자, SM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때요? 자, 단기간에 800원대에서 무려 49,000원까지 상당히 많은 그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어때요? 자, 계속된 그 차트를 보면 계속된 상승이 아니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자,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출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하자. 자, 세 번째,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주가가 15,000원 하던 기업이 55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 기업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출 증가율뿐만이 아니라 매출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이익의 질이 30%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 그랬죠. 이 기업의 연평균 복리 투자했을 때 연수익률은 35%로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 한번 볼까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 이런 기업들은 장기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출이 이제 갑자기 이제 상승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은 지난번에 이제 보셨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팁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이제 종목 소개를 이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종목 소개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식에서의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하는 방법, 쉬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거짓말하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봤더니 이익도 안 나는데 매출이 일어나다고 뻥튀기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문가도 그 기업이 이제 분식회계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별로 볼 것이냐 또는 연결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 해외에 있는 또는 이제 국내에 있는 자회사들을 편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기업의 부채를 통해 가지고 이 부채가 뭐 많은데 이 부채를 갖다가 갚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주주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훼손하는 형태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회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은 기업이 있다.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500억짜리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량주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1순위, 2순위는 안전한 기업이 일단 우선이다. 이거 먼저 이제 체크를 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위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빠졌을 때는 기회다. 그죠? 그런 거 이해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번째, 그 선택의 두 번째는 뭐냐면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어떤 기업이 되게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아차나 SM처럼 되게 안 좋아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빠졌다가 갑자기 막 그 수년 동안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은 단기간에 매출 증가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매출 증가가 1분기, 한 분기로 끝나는 그런 매출 증가가 아니라 수년 동안 매출 증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을 받는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모습을 갖다 보여준다거나 하면은 그런 기업들을 싸게 매수를 하셔서 그런 거는 차트 보고 단기 매매하기보다는 장기로 보유하시면은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면은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 3분기 실적에서도 갑자기 좋지 않았던 기업이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 보면은 눈여겨보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는 경우를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죠. 자,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채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나중에 그 어떤 그 상각이 되고 나면은 재무가 깨끗해지면서 다시 그런 기업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럽 리스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채가 상각이 되고 나면은 다시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 주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가지고 온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종목 프리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포스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종목, 제가 가져온 종목은 OCI랑 GS건설입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출 증가가 이제 꾸준한데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졌죠.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 간단한데 한번 볼까요? OCI 뭐 하는 기업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OCI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GS건설. 자, GS건설도 어떤 걸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이 회사가 뭐 과자 만드는 회사 아닌 거 아시죠? 자, 이 회사. 자, 이런 두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회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나, 매출 증가가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좀 빠졌는데, 매출 증가율이 그동안 상당히 3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OCI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성장률을 보였고, 그 다음에 ROE도 역시 20%, 그 다음에 최근에 ROE가 28%, 그 다음에 이익 성장률이 무려 92%, 자본 성장률이 33%, 채권 등급, 회사채 등급은 A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안전한 기업인데 2014년까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타 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이 기업과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OCI 입장에서는 그 단가, 원가, 이제 매출 원가라고 하는데 원가를 갖다가 낮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발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빠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유럽 사태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빠지면서 주가가 20만 원 아래로 빠지면서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사이는 어떤 좋은 기회가 이제 됐는데 오늘은 이제 20만 원 좀 넘었습니다만 이 기업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걸 하나 좀 보겠고요. 자, 또 하나 기업은 바로 이제 GS건설입니다. 이제 GS건설이 있는데,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OCI보다 이제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건설주들이 어떤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이 OCI나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OCI 같은 이런 어떤 미래 대체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하는 어떤 이런 기업들은 미래 성장성이 있죠. 이 성장성을 좀 반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GS건설 같은 기업들이나 이런 건설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건설주들 다 아시잖아요. 어떤 성장성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죠. 다만 이런 기업들이 OCI나 이런 기업, 성장 기업들보다는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은 저평가돼 있다. 상대적인 저평가가 좀 있다. 자, 이런 면에서 건설주들의 어떤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GS건설 같은 경우도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매출 증가율 괜찮습니다.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을 갖다가 꾸준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ROE를 보면은 건설주 요즘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GS건설의 ROE가 최근 5년간 약 15%.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15% 정도 됐잖아요. ROE 5년 평균이 15%. 최근 ROE가 11% 정도 약간 좀 낮은 편입니다만, ROE 1%, 2%도 안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ROE가 11%, 마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익 성장률이 OCI에 비하면 상당히 좀 낮죠. 6.3% 정도. 자, 이 이익 성장률이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본 성장률 19%면 상당히 훌륭한 그런 모습입니다. 매년 자본이 19%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향후 10년에 어떻게 어느 정도 늘어날지 우리가 복리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GS건설도 싸다. 그동안 10만 원 위에서만 놀다가 지금 막 7만 원, 8만 원 이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모습이죠. 역시 이제 회사채 등급도 좋습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GS건설 같은 경우는 OCI보다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도급이나 국내 주택뿐만 아니라 해외 어떤 플랜트나 건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OCI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제품 구성은 단순하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상당하다. 이 두 가지 점에 어떤 차이를 두고 우리가 관심을 좀 갖는다 그러면은 이 두 종목을 통해서도 앞으로 큰 수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또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오늘 OCI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는 GS건설을 소개시켜드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나 또는 시청자분들이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투자하면 안 되는 게 제1원칙입니다. 자, 이 부분 항상 명심하시고 제일 좋은 주식의 어떤 투자 열매를 따는 거는 바로 자기가 잘 아는 투자자분들이 잘 아는 그런 종목을 갖다가 투자하셔서 쌀 때 투자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저희가 만날 텐데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21선 강하게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유럽 리스크도 이제 잦아드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부터 이제 중기 바닥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위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에너지를 쏟는 그런 초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그동안 2개월 동안 상당히 좀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고생은 끝났다, 걱정 끝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긍정적인 그리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그 9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